비린내 난다고 내 손을 짓밟으셨나요? 천안식 못딸이라고 내 인생을 쓰레기통에 던지셨나요? 명수가 내가 누리는 그 오만한 화려함이 내가 평생을 붙여온 생선전 한 점보다 가볍게 무너지는 걸 보여줄게. 내가 흘린 눈물 한 방울이 내 목줄을 죄는 날카로운 칼날이 될 거야.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 하나도 빠짐없이 챙겨도 이제 곧 내가 전부 뺏어 갈 거니까 숙모딸 순자가 아니라 내 파멸을 가져올 주인이 되어서 말이야. 평생을 기다려온 이 처절하고도 완벽한 복수극. 과연 어떻게 명숙의 성체가 무너지는지 영상 끝까지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판을 뒤집는 통쾌한 반전이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오후의 나른한 햇살이 호텔 연회장의 통유리를 타고 길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수천 개의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그 빛을 받아 눈부시게 산란했죠. 그 화려한 공간의 가장 낮은 곳, 주방 입구의 어두운 그늘 속에 순자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거친 손으로 낡은 앞치마 끈을 바짝 조여맸습니다. 오후의 나른한 햇살이 호텔 연회장의 통유리를 타고 길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수천 개의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그 빛을 받아 눈부시게 산란했죠. 그 화려한 공간의 가장 낮은 곳, 주방 입구의 어두운 그늘 속에 순자 씨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기가 채 마르지 않은 거친 손으로 낡은 앞치마 끈을 바짝 조여매었습니다. 순자 씨의 손가락 마디마디는 굽이치는 세월을 증명하듯 투박하게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평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을 치고 전을 부치며 살아온 훈장 같은 흔적이었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그 훈장이 부끄러운 낙인처럼 느껴져 자꾸만 소매 속으로 손을 감췄습니다. 연회장 중앙에서는 꽃자수가 화려하게 놓인 미색 한복을 입은 명숙 씨가 하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의 목소리는 은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듯 가식적인 우아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직접 부쳐온 생선전 접시를 들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단화 밑창이 대리석 바닥과 마찰하며 삐걱거리는 비명을 내질렀죠. 명숙 씨가 하객들과 대화하다가 힐끗 순자 씨를 발견하고는 과장된 몸짓으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미소는 다정해 보였지만 눈동자 속에는 기묘한 우월감이 소름 끼치게 서려 있었습니다. 순자 씨가 가까이 다가가자 명숙 씨는 기다렸다는 듯 순자 씨의 손목을 획 채어 올렸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접시 위의 생선전들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명숙 씨는 주변의 부잣집 사모님들을 향해 큰 소리로 순자 씨의 손을 과시했습니다. 여러분, 이 손 좀 보세요. 우리 집에서 식모 살던 시절부터 참 한결같이 부지런한 순자 손이에요. 비린내는 좀 나도 전 부치는 솜씨 하나는 기가 막히니까 다들 한 점씩 들어보세요. 순자 씨의 고개는 한없이 아래로 꺾여 바닥의 대리석 문양 속으로 파고들 것만 같았습니다. 주변에서 킥킥거리는 비웃음 섞인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와 귀를 때렸습니다. 그때 명숙 씨의 아들이 명품 시계를 찬 손으로 코를 쥐며 다가왔습니다. 그는 질색하는 표정으로 순자 씨가 들고 있던 접시를 아무렇지도 않게 툭 밀쳐버렸습니다. 챙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연회장의 우아한 음악 소리를 단번에 찢어놓았습니다. 순백의 대리석 바닥 위로 노란 달걀옷을 입은 전들이 추하게 흩뿌려졌습니다. 순자 씨는 본능적으로 바닥에 덥석 주저앉아 전 조각들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차가운 대리석에 닿았지만 심장이 타들어가는 열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깨진 접시 파편에 검지 손가락이 베어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엉금엉금 기며 전 조각을 손바닥에 모았습니다. 명숙 씨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비단 구두를 신고 순자 씨의 손등 바로 옆을 지그시 눌렀습니다. 구두코에 튄 생선 기름 한 방울이 마치 명숙 씨의 결벽증을 자극하는 괴물처럼 보였나 봅니다. 명숙 씨는 인상을 일그러뜨리며 순자 씨의 어깨를 발끝으로 거칠게 밀어버렸습니다. 중심을 잃은 순자 씨가 뒤로 넘어져 엉덩방아를 찢자 하객들의 웃음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명숙 씨는 들고 있던 비단 손수건으로 구두를 대충 닦아내고는 그대로 쓰레기통에 쳐넣었습니다. 마치 못볼 오물을 치운 듯한 가벼운 몸짓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젖은 손으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자신의 등 뒤로 다시 쏟아지는 명숙 씨의 간드러진 웃음소리를 온몸으로 받아냈습니다. 연회장을 빠져나오는 그녀의 그림자가 유난히 길고 초라하게 바닥을 훑쳤습니다. 호텔 밖은 어느새 장대비가 쏟아져 하늘과 땅의 경계가 모호해져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순자 씨의 머리카락이 순식간에 젖어 얼굴에 달라붙었습니다. 물에 젖은 앞치마가 납덩이처럼 무거워져 그녀의 발목을 자꾸만 아래로 끌어당겼습니다. 빗물이 입술을 타고 들어와 짠맛을 냈지만 그것이 하늘에서 온 것인지 눈에서 온 것인지 알 수 없었죠. 순자 씨는 길 건너 낡고 침침한 공중전화 부스 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좁은 부스 안에서 그녀가 내뱉는 거친 숨소리가 유리창의 하얀 입김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호주머니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수십 년간 단 한 번도 펼치지 않았지만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는 이름들이 빼곡했습니다. 동전을 넣는 소리가 적막한 부스 안에 유난히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수화기를 든 그녀의 눈동자에서 눈물이 그치고 대신 차가운 냉기가 서서히 차올랐습니다. 신호음이 한 번, 두 번 울릴 때마다 순자 씨의 표정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변해갔습니다. 마침내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 순자 씨는 아주 낮고 낮은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그래요, 나예요, 이순자. 이제 때가 된 것 같으니 당신이 맡아두었던 내 서류들을 준비해줘요.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자 씨의 손끝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부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호텔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그녀의 눈동자 속에 조각나 비쳤습니다. 그녀는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빗속을 향해 다시 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 걸음걸이는 조금 전 연회장에서 쫓겨나던 노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숨겨온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한 사냥꾼의 묵직한 발걸음이었죠. 멀어지는 그녀의 실루엣 뒤로 호텔 연회장의 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의 복수는 이제 막 그 서늘한 서막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지만 순자 씨의 등은 그 어느 때보다 꼿꼿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시장통의 순자가 아닌 다른 이름의 누군가가 세상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녀가 흘린 눈물만큼, 아니 그보다 더 처절한 대가를 명숙에게 치르게 하겠다는 다짐이 빗소리에 섞였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그녀의 구두 굽소리가 마치 복수의 카운트다운처럼 일정하게 들려왔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발목을 적셨으나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치솟았습니다. 이제껏 참아온 세월이 억울해서라도 그녀는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자신을 식모딸이라 부르며 비웃던 그 입술들이 사색이 될 날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공중전화 부스를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 위로 번개가 쳐 어둠을 갈랐습니다. 그 찰나의 빛 속에 비친 순자 씨의 얼굴은
이미 승리자의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이었지만 순자 씨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한 길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빗줄기를 뚫고 자신의 낡은 집이 아닌 새로운 운명이 기다리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구두 밑창이 닳도록 뛰어다녀야 할 내일을 위해 그녀는 심장 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이 복수가 끝날 때까지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비는 밤새도록 그치지 않고 순자 씨의 낡은 지붕을 거세게 두드렸습니다. 창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이 방 안의 정막을 날카롭게 깨웠지만 순자 씨는 눈을 감지 않았죠. 그녀는 새벽 공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무거운 몸을 일으켜 구석진 골방으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자욱한 골방 한 구석, 낡은 장판 끝을 들춰내자 곰팡이 냄새와 함께 녹슨 철제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수십 년 전 가족의 생계를 위해 스스로 봉인했던 그녀의 진짜 인생이 그 안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밀번호를 천천히 돌리자 둔탁한 소리와 함께 금고의 문이 육중하게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천재 회계사 자격증과 거액의 무기명 채권들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죠. 순자 씨는 자격증 위에 쌓인 세월의 먼지를 거친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내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에 박힌 굳은 살이 자격증의 매끄러운 표면과 부딪히며 서글픈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시장 골목에서 생선을 팔던 무력한 노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순자 씨는 낡은 책상 앞에 앉아 돋보기를 고쳐 쓰고 명숙 씨 남편의 건설사 재무제표를 펼쳤습니다. 종이 위로 빽빽하게 적힌 차가운 숫자들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녀의 머릿속에서 요동쳤습니다. 숫자의 배열 사이에서 명숙 씨 일가가 숨겨온 추악한 돈의 흐름이 하나둘씩 선명하게 포착되었습니다. 재개발 투자를 위해 무리하게 끌어다 쓴 단기 차입금과 이중 장부의 지저분한 흔적들이었죠. 순자 씨의 펜 끝이 종이 위를 빠르고 날카롭게 누비며 그들의 숨통을 조일 급소를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밤을 꼬박 새워 명숙 씨가 가장 신뢰하는 자산관리사 최철수의 뒷조사를 마쳤습니다. 도박 빚에 허덕이며 명숙 씨의 비자금을 세탁해주던 그의 약점이 순자 씨의 손안에 들어왔습니다. 아침 해가 창살을 타고 들어올 즈음 순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삐걱거리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생을 입어온 구멍난 메리아스와 때 묻은 몸빼 바지를 하나씩 꺼내 바닥에 거칠게 던졌습니다. 대신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젊은 시절 성공의 상징이었던 감청색 맞춤 정장을 꺼냈습니다. 옷감에서는 오래된 나프탈렌 냄새가 났지만 주름 하나 없이 꼿꼿한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거울 앞에 서서 제멋대로 자랐던 하얀 머리카락을 단정하고 우아하게 뒤로 넘겼습니다. 짙은 루즈를 입술에 바르자 주름진 얼굴 위로 서늘하고 압도적인 카리스마가 피어올랐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더 이상 비린내 나는 식모딸이 아닌 도시를 집어삼킬 투자 전문가였습니다. 그때 시장 상인회장 길동 씨가 약속된 시간에 맞춰 순자 씨의 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는 평소와 전혀 다른 순자 씨의 모습에 멈칫하며 들고 있던 서류 가방을 놓칠 뻔했죠. 순자 씨는 길동 씨에게 명숙 씨가 눈독 들이고 있는 재개발 구역의 핵심 필지 리스트를 건넸습니다. 명숙 씨를 늪으로 유인할 가장 화려하고도 치명적인 미끼를 완벽하게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길동 씨, 이 땅들이 명숙이의 무덤이 될 거예요. 단 한 평도 놓치지 말고 밑작업을 끝내주세요. 길동 씨는 말없이 고개를 깊게 숙이며 순자 씨의 명령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순자 씨는 낡은 구두 대신
굽 높은 하이힐에 발을 밀어넣으며 현관문을 당당히 나섰습니다. 하이힐이 시멘트 바닥에 닿을 때마다 날카롭고 규칙적인 타격음이 골목 안을 울렸습니다. 그것은 명숙 씨의 화려한 세상을 뿌리째 무너뜨릴 서늘한 선전포고와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길가에 버려진 어제의 앞치마가 지나가는 차바퀴에 밟혀 진흙탕 속에 처박혔습니다. 순자 씨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검은색 승용차 뒷좌석에 깊숙이 몸을 실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시장 풍경이 빠르게 뒤로 밀려나며 그녀의 구차했던 과거를 지워갔습니다. 이제 세상은 이순자라는 이름 대신 베일에 쌓인 거물 투자자 제이를 맞이해야 했습니다. 명숙 씨가 세운 허영의 탑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줄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무릎 위에 놓인 가죽 가방을 단단히 움켜쥐며 차갑게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깊은 눈동자 속에는 명숙 씨가 흘릴 눈물의 양만큼이나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습니다. 승용차는 도심의 빌딩 숲을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며 다음 사냥터로 향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명숙 씨의 전화기에는 정체 모를 낯선 번호 하나가 찍히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인지 아니면 지옥으로 인도하는 초대장인지 명숙 씨는 꿈에도 모를 테지요. 순자 씨는 감았던 눈을 천천히 뜨며 차창 밖으로 펼쳐진 차가운 도시의 전경을 응시했습니다. 복수의 시계추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 끝에는 처절한 몰락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과거의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쳤으나 순자 씨의 마음은 이미 얼음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감정은 연민이 아니라 오직 계산된 분노뿐이었습니다. 빌딩들의 숲이 가까워질수록 순자 씨의 등은 더욱 꼿꼿하게 펴졌습니다. 그녀는 가방 속의 서류 뭉치를 손끝으로 훑으며 마지막 전술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으나 순자 씨의 호흡은 누구보다 평온했습니다. 이제 그녀가 내딛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명숙 씨에게는 피할 수 없는 화살이 될 것입니다. 시장의 비린내를 지우고 고귀한 향기를 입은 그녀가 도심의 한복판에 내려섰습니다. 그녀의 구두 소리가 대리석 로비를 울릴 때 새로운 전쟁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명숙 씨의 화려한 일상이 조각날 시간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잃어버린 자신의 이름을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가장 화려한 곳에서 가장 비참하게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그녀의 목표였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아침이 밝았으나 명숙 씨에게는 영원한 밤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비서가 열어주는 문을 지나 최고의 예우를 받으며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책상 위에는 명숙 씨의 몰락을 알리는 첫 번째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펜을 들어 그 위에 커다란 X자를 그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나른한 오후의 정적을 깨고 명숙 씨의 화려한 거실에 날카로운 전화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명숙 씨는 최고급 소파에 기대어 새로 산 명품 카탈로그를 넘기다 귀찮은 듯 수화기를 들었죠. 전화기 너머 최철수 자산관리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몹시 가쁘고 흥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베일에 쌓인 전설적인 투자자 제이가 방금 한국에 입국했다는 소식을 은밀하게 전했습니다. 명숙 씨의 눈이 번쩍 뜨이며 카탈로그를 든 손에 자신도 모르게 힘이 잔뜩 들어갔습니다. 최근 무리한 재개발 투자로 자금난에 시달리던 그녀에게 제이라는 이름은 구원의 밧줄과 같았죠. 순자 씨는 같은 시간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특급 호텔 스위트룸에 정갈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최철수가 명숙 씨를 유인하는 보고를 실시간으로 전해 들으며 찻잔을 천천히 돌렸습니다. 찻잔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갈색 액체는 마치 명숙 씨의 위태로운 운명을 그대로 닮아 보였습니다. 순자 씨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고 오히려 명숙 씨의 조급함을 이용해 자신의 몸값을 높였습니다. 명숙 씨가 제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할 때마다 순자 씨는 비서를 통해 거절의 뜻을 전했죠. 사람은 가질 수 없는 것에 더 큰 욕망을 느끼는 법이라는 걸 순자 씨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명숙 씨는 제이를 만나기 위해 인맥을 총동원하고 거액의 정보를 사들이며 사방팔방으로 뛰었습니다. 그럴수록 순자 씨가 쳐놓은 보이지 않는 거미줄은 명숙 씨의 목을 더 촘촘하고 강하게 조여갔죠. 명숙 씨는 자존심도 내팽개친 채 최철수의 사무실을 수차례 드나들며 기회를 처절하게 구걸했습니다. 순자 씨는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빌딩 숲을 보며 서늘하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 연회장에서 자신의 어깨를 발끝으로 경멸하듯 밀어내던 명숙 씨의 그 오만한 발동작을 떠올렸습니다. 이제는 명숙 씨가 스스로 제 발로 지옥의 아가리를 향해 한 걸음씩 걸어오고 있었죠. 순자 씨는 명숙 씨가 가장 아끼는 강남의 빌딩 집원이 적힌 서류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튕겼습니다. 그것은 명숙 씨의 마지막 보루이자 순자 씨가 설계한 함정의 가장 달콤하고 맛있는 미끼였습니다. 명숙 씨는 제이라는 인물이 제시한 까다로운 투자 조건들을 읽으며 연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 조건들은 사실 명숙 씨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갈취하기 위한 정교하고도 치명적인 덫이었죠. 탐욕에 눈이 완전히 어두워진 명숙 씨에게는 그 모든 독소 조항이 황금빛 기회로만 보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비자금 계좌와 아들의 주식 담보대출 서류까지 하나둘씩 미친 듯이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길동 씨를 통해 명숙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받으며 사냥의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명숙 씨가 전 재산을 올인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소식이 들려온 날 순자 씨는 비로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화장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아주 깊고 무거운 숨을 한번 내뱉었습니다. 분노로 이글거리던 눈빛은 이제 차분하다 못해 시릴 정도로 투명한 평정심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테이블 위에 놓인 검은색 가죽 장갑을 한쪽씩 정성스럽게 손에 끼웠습니다. 가죽이 살결에 차갑게 밀착되는 그 느낌이 마치 전투를 앞둔 장수의 갑옷처럼 든든하게 느껴졌죠. 명숙 씨는 꿈에도 모를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는 대단한 투자자가 누구인지. 그녀가 비린내 난다며 경멸했던 그 여자가 자신의 전 재산을 쥐고 흔들게 될 줄은 꿈에도 말입니다. 호텔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순자 씨의 등 뒤로 길고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복도에 깔린 푹신한 카펫 덕분에 그녀의 발소리는 죽은 듯 고요하고 적막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거대한 해일이 덮치기 직전의 압도적인 무게감이 실려 있었죠. 순자 씨는 로비에 도착해 미리 대기 중인 검은색 세단의 한치에 망설임 없이 몸을 실었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고 순자 씨의 심장 박동 역시 일정하고 차분하게 뛰었습니다. 명숙 씨는 지금쯤 약속 장소에서 최고의 예우를 갖추며 제이를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을 테지요. 순자 씨는 무릎 위에 놓인 서류 가방의 지퍼를 천천히 열어 마지막 서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명숙 씨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씩 파괴할 잔인한 순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노을이 붉게 타오르며 마치 명숙 씨의 화려한 종말을
예고하는 듯 보였습니다. 순자 씨는 턱을 개고 흘러가는 가로등 불빛들을 무심히 그리고 냉정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미끼는 이미 던져졌고 대어는 낚싯바늘을 깊숙이 삼켰으니 이제 끌어올릴 일만 남은 셈입니다. 복수의 향기는 생선 비린내보다 훨씬 진하고 매혹적으로 순자 씨의 주변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차는 명숙 씨가 기다리고 있는 약속 장소를 향해 거침없이 도로 위를 미끄러져 갔습니다. 순자 씨의 입술 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더니 이내 단단하고 차갑게 닫혔습니다. 오늘 밤 명숙 씨는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꿈을 꾸겠지만 그 꿈의 끝은 낭떠러지일 것입니다. 순자 씨는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의 밤을 향해 조용히 선언했습니다. 이제 진짜 사냥을 시작하겠다고. 그녀의 손에 쥐어진 펜은 이제 명숙의 숨통을 끊을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순자의 머릿속에선 이미 명숙의 몰락이 완성되어 있었죠. 화려한 호텔의 조명이 가까워질수록 순자의 눈동자는 더욱 짙은 흑색으로 변해갔습니다. 그것은 빛조차 집어삼키는 심연의 색이었으며 동시에 지독한 복수의 색이기도 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순자가 대리석 바닥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 공기는 일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녀의 고귀한 자태에 압도되어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우아함 속에 감춰진 비린내 나는 과거를 아는 이는 오직 순자 자신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방을 고쳐쥐고 명숙이 기다리는 연회장 건너편 특별실로 향했습니다. 이제 곧 두 여자의 뒤바뀐 운명이 한 공간에서 잔인하게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순자는 엘리베이터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보며 자신의 인생을 되감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비참했던 날의 빗물 소리가 지금 이 순간의 정적과 묘하게 어우러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순자는 명숙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기다리는 곳으로 거침없이 들어섰습니다. 밤의 공기가 차갑게 가라앉은 호텔 펜트하우스의 복도는 고요하다 못해 적막했습니다. 은은한 벽등이 대리석 바닥 위로 긴 그림자를 들이우며 공간의 무게감을 더하고 있었죠. 명숙 씨는 잔뜩 힘을 준 어깨를 추스르며 엘리베이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악어 가죽 가방을 움켜쥔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아나무인이었을 그녀였지만 오늘 만날 제2회장이라는 존재의 위압감은 그녀를 한없이 작게 만들었습니다. 명숙 씨는 화려한 루비 반지가 낀 손으로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깊은 숨을 내뱉었습니다. 이 만남만 성사된다면 재개발 부지의 핵심 정보를 넘기고 가문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는 확신에 차 있었죠. 묵직한 금색 문이 열리고 명숙 씨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스위트룸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넓은 거실 한가운데 커다란 가죽 의자가 창가를 향해 돌려져 뒷모습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 의자 너머로 보이는 도심의 화려한 야경은 마치 발 아래 놓인 장난감처럼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제2회장은 역광 속에 앉아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창밖의 어둠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본능적으로 허리를 굽히며 비굴할 정도로 공손한 인사를 건넸습니다. 방 안에는 이름 모를 고급 향수 냄새와 함께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흐르고 있었죠. 순자 씨는 의자에 몸을 깊숙이 파묻은 채 명숙 씨가 바닥에 놓는 서류 가방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찬란한 야경이 비쳤지만 마음속에는 수십 년 전 그 차가운 빗물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명숙 씨는 자리에 앉으라는 허락도 없이 서둘러 투자 제안서를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녀는 제2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며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침이 마르게 설명했죠. 하지만 순자 씨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테이블 위를 불규칙하게 두드렸습니다. 딱, 딱, 딱 규칙적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명숙 씨의 말문이 이유 없이 턱턱 막혔습니다. 순자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테이블 위에 놓인 제안서를 손끝으로 툭 밀쳐냈습니다. 마치 더러운 쓰레기를 치우는 듯한 그 무심한 동작에 명숙 씨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순자 씨는 선글라스를 낀 채로 낮고 서늘한 목소리를 명숙 씨의 귓가에 내뱉었습니다. 이까지 종이 쪼가리에 내 귀한 시간을 쓰라는 건가요? 명숙 씨?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제2의 목소리에서 명숙 씨는 찰나의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가슴 밑바닥을 긁어내리는 듯한 그 특유의 탁성이었죠. 명숙 씨는 당황하며 제2의 손가락에 박힌 작은 흉터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생선을 손질하다 깊게 베었던, 그래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그 투박한 상처 말입니다. 하지만 눈앞의 여자는 최고급 실크 슈트를 입고 다이아몬드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 식모딸 순자가 이런 곳에 있을 리 없다고 명숙 씨는 필사적으로 의심을 지원했습니다. 순자 씨는 명숙 씨의 흔들리는 눈빛을 즐기듯 서랍에서 두툼한 채권 뭉치를 꺼내 놓았습니다. 그 채권의 압도적인 액수를 확인한 명숙 씨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심은 안개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오직 돈이라는 괴물만이 다시 자리를 잡았죠. 명숙 씨는 제2의 손을 잡을 수만 있다면 영혼이라도 팔 기세로 매달렸습니다. 순자 씨는 비서 길동 씨를 불러 미리 준비한 신탁 계약서를 명숙 씨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 계약서는 명숙 씨의 전 재산을 단숨에 앗아갈 정교한 지옥행 티켓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계약 내용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금색 만년필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녀의 손등에는 욕심이 가득한 핏줄이 툭툭 붉어져 흉하게 솟아 있었습니다. 사각거리며 종이 위를 구르는 만년필 소리가 순자 씨의 귀에는 승전보처럼 들렸습니다. 마침내 계약서 마지막 장에 명숙 씨의 도장이 찍히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일순간 멈췄습니다. 순자 씨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쓰고 있던 선글라스를 벗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의 불빛이 순자 씨의 눈동자에 정면으로 내리쬐며 그녀의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명숙 씨는 숨을 멈춘 채 돌처럼 굳어버렸고 들고 있던 만년필이 카펫 위로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은 전설적인 투자자 제이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비린내 난다며 발로 밀어냈던, 전 조각을 줍던 그 비참한 순자였습니다. 순자 씨는 얼어붙은 명숙 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서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명숙아, 넌 예나 지금이나 사람 보는 눈이 참 없어. 그렇지 않니? 순자 씨의 목소리는 연회장의 소음보다 훨씬 강력하게 명숙 씨의 고막을 찢어 놓았습니다. 명숙 씨는 입을 벌린 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가 방금 서명한 서류들은 이제 순자 씨의 손안에서 명숙 씨의 목숨줄을 쥘 밧줄이 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명숙 씨의 어깨에 손을 가볍게 얹었습니다. 그 손길은 다정한 친구의 것이 아니라 사냥감을 확인하는 포식자의 촉감과 같았죠. 명숙 씨는 그제야 자신이 거대한 함정 한가운데 빠졌음을 깨닫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그녀가 가진 모든 화려한 것들은 모래성처럼 무너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순자 씨는
펜트하우스의 넓은 창을 가리키며 마지막으로 나직하게 의조렸습니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 이제는 내가 하나씩 지워줄게. 아주 천천히 말이야. 명숙의 눈에서 시작된 경악은 이내 절망으로 바뀌어 얼굴 전체로 번져나갔습니다. 순자는 그 절망을 마치 감상하듯 아주 오랫동안 명숙의 얼굴을 훑쳤습니다. 복수는 이토록 차갑고도 정교하게 명숙의 심장을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소나기에 잡힌 명숙의 어깨가 힘없이 무너지며 바닥으로 주저앉았습니다. 고요한 펜트하우스에는 이제 순자의 낮은 웃음소리만이 유령처럼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공기가 명숙 씨의 대저택 서재 안으로 서늘하고 날카롭게 스며들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스탠드 불빛만이 위태롭게 명숙 씨의 파리한 안색을 비추고 있었죠. 명숙 씨는 밤새 잠 한숨 자지 못한 채 어제 서명한 투자 계약서 사본을 뚫어지게 노려보았습니다. 분명 화려한 수익을 약속하는 숫자들로 가득했는데 다시 보니 그 모든 글자가 조롱처럼 보였습니다. 어제 본 순자 씨의 그 서늘한 눈빛이 망막에 박혀 아무리 눈을 비벼도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명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최철수 자산관리사에게 수십 통의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기계적인 안내음만 공허하게 반복될 뿐이었죠. 그녀는 책상 위의 서류들을 미친 듯이 뒤적이며 투자처의 주소를 하나하나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령회사, 종이 위의 빌딩, 존재하지 않는 해외 펀드의 이름들이 그녀의 눈앞에서 춤을 췄습니다. 명숙 씨는 가슴을 짓누르는 압박감에 숨을 헐떡이며 서랍 속의 비상 약통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때 서재 문이 거칠게 열리며 아들 태준 씨가 헝클어진 머리로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손에는 회사 자금팀에서 보낸 독촉장과 주식 담보대출 연체 통지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태준 씨는 엄마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며 서재 바닥에 서류 뭉치를 거칠게 내동댕이 쳤습니다. 명숙 씨는 아들의 외침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대꾸를 할 수 없는 식물인간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믿었던 제이가 사실은 자신이 짓밟았던 순자였다는 말을 차마 내뱉을 수 없었기 때문이죠. 명숙 씨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고 허둥지둥 옷을 챙겨 입으며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제이 회장의 사무실이 있던 도심에 번쩍이는 초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등에 핏줄이 터질 듯 붉어졌고 엑셀을 밟는 발은 사정없이 떨렸습니다. 길가의 핀 꽃들도 화창한 아침 햇살도 명숙 씨에게는 지옥의 불길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빌딩 로비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앞을 가로막은 것은 안내원이 아닌 굳게 닫힌 셔터였습니다. 빌딩 앞에는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 아수라장을 이루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명숙 씨처럼 제2의 투자 제안에 속아 전 재산을 맡긴 중소기업 사장들이었죠. 명숙 씨는 사람들을 밀치고 사무실이 있는 층으로 뛰어 올라가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최고급 가구와 대리석 장식으로 가득했던 공간은 흔적도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가구들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휑한 먼지만이 굴러다니며 명숙 씨의 허망함을 비웃고 있었죠. 그 텅 빈 사무실 한가운데 낡고 지저분한 생선 괴짝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홀린 듯 그 괴짝 앞으로 다가갔고 그 위에는 낡은 쪽지 한 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투박하지만 힘있는 필체로 비린내 나는 식모딸의 선물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죠. 명숙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쪽지를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하지만 찢어진 종이 조각들은 그녀의 무너진 자존심처럼
바닥에 허망하게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명숙 씨는 정신 나간 사람처럼 거리를 헤매다 자신의 집 앞으로 간신히 돌아왔습니다. 집 앞에는 이미 빨간색 압류 딱지를 든 법원 집행관들이 줄을 지어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평생을 공들여 쌓아온 그녀의 성체가 종이 조각 몇 장에 의해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었죠. 명숙 씨는 그들을 가로막으며 발악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시선과 단호한 명령뿐이었습니다. 집안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당황한 목소리와 아들의 고함은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습니다. 순자 씨는 멀리 떨어진 차 안에서 그 광경을 조용하고 무겁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든 낡은 회계 장부를 덮으며 아주 긴 숨을 내뱉었습니다. 복수는 달콤할 줄 알았는데 막상 무너지는 명숙을 보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죠. 하지만 그것은 동정이 아니라 너무 오랜 세월 짊어져온 원한이 빠져나가는 허무함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기사에게 차를 출발시키라고 지시하며 명숙 씨의 저택으로부터 고개를 돌렸습니다. 명숙 씨는 길바닥에 가방 하나만 든 채 쫓겨나 울부짖는 자신의 모습을 마주했습니다. 어제 순자 씨에게 던졌던 그 멸시와 조롱이 그대로 자신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온 것이죠. 그녀는 자신의 손등에 묻은 먼지를 닦아내며 문득 연회장의 비단 손수건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눈물을 닦아줄 손수건 한 장조차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뼈아팠습니다. 명숙 씨의 화려했던 인생은 그렇게 단 하룻밤 사이에 진흙탕 속으로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진실의 조각들은 명숙 씨의 가슴에 박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닫힌 대문 앞에서 목이 터져라 순자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비웃는 듯한 까마귀 소리와 차가운 바람뿐이었습니다. 순자가 설계한 지옥은 이제 시작이었고 명숙은 그 입구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평생을 남의 눈물로 지은 집은 그렇게 먼지가 되어 사라져갔습니다. 시장 골목의 공기는 비릿하고도 치열한 삶의 냄새로 빈틈없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도심의 화려한 빌딩 숲에서 쫓겨난 명숙 씨는 헝클어진 머리로 시장통에 나타났죠. 그녀의 눈은 광기에 가까운 분노로 번들거렸고 입술은 하얗게 질려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거칠게 밀치며 그녀가 도착한 곳은 가장 구석진 순자 씨의 생선 가게였습니다. 순자 씨는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무심한 표정으로 고등어를 토막내고 있었습니다. 명숙 씨는 가게 매대를 양손으로 짚으며 짐승 같은 비명을 시장 가득 내질렀습니다. 내 돈 내놔. 이 식모 따라. 내 돈 다 어쨌어. 당장 내놓으란 말이야. 그녀의 고함에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시장의 소음은 순식간에 침묵으로 변했습니다. 순자 씨는 칼질을 멈추지 않은 채 탕 소리를 내며 생선뼈를 내리쳤습니다. 칼날이 도마에 부딪힐 때마다 명숙 씨의 어깨가 움찔거렸지만 그녀는 도끼에 차 달려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명숙 씨의 손을 단숨에 뿌리치고는 손에 든 칼을 도마 위에 깊숙이 꽂았습니다. 서슬 퍼런 칼날의 울림에 명숙 씨는 주춤하며 겁에 질려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순자 씨는 고개를 들어 명숙 씨의 일그러진 얼굴을 아주 천천히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연회장에서 비굴하게 웃던 노파의 것도 호텔에서 군림하던 회장의 것도 아니었죠. 평생을 참아온 인간의 밑바닥에서 끓어오르는 거대한 용암과도 같은 무게감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가게 구석에 놓인 낡은 상자 하나를 발로 툭 차서 명숙 씨의 발밑으로 보냈습니다. 그 안에는 진흙과 빗물에 절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 낡은 구두 한 짝이 들어 있었죠. 호텔 연회장에서
명숙 씨가 비린내 난다며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던 바로 그 구두였습니다. 순자 씨는 구두를 가리키며 아주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명숙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내가 버린 내 자존심이고 오늘 내가 잃은 건 내가 남의 피눈물 짜서 모은 가짜 돈이야. 명숙 씨는 구두를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시장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내 집, 내 아들 회사, 우리 남편 명예, 내가 다 망쳐놨다며 바닥을 긁으며 울부짖었죠. 명숙 씨의 울분 섞인 통곡에도 순자 씨의 눈동자에는 일말의 동정심조차 비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상인들이 그동안 명숙 씨에게 당했던 갑질을 떠올리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상인들의 싸늘한 시선이 명숙 씨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고 그녀는 철저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순자 씨는 가게 옆에 놓인 커다란 물 양동이를 들어 명숙 씨의 발치에 거칠게 뿌렸습니다. 차가운 물이 명숙 씨의 명품 스커트를 적시며 시장 바닥에 오물과 지저분하게 섞여 들어갔습니다. 비린내 좀 난다고 했니? 명숙아, 이제 내 몸에서도 그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순자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채찍처럼 명숙 씨의 초라한 몸을 사정없이 감싸 안았습니다. 명숙 씨는 젖은 옷을 움켜쥐고 덜덜 떨며 생선 비늘처럼 바닥에 비참하게 엎드렸습니다. 순자 씨는 다시 칼을 집어들고 묵묵히 원래 하던 생선 손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명숙 씨의 흐느낌이 파도처럼 밀려갔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끝은 통쾌할 줄 알았는데 순자 씨의 가슴에는 서늘한 바람 한 줄기가 지날 뿐이었죠. 그녀는 칼질을 멈추고 잠시 자신의 붉게 물든 거친 손바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피와 생선 기름이 섞인 그 손이 명숙의 화려한 세상을 무너뜨린 무기였다는 게 서글펐습니다. 명숙 씨는 이제 소리내어 울 기력조차 없는지 꺽꺽거리며 마른 침을 억지로 삼켰습니다. 사람들이 흩어지고 다시 일상의 소음이 찾아왔을 때 명숙 씨는 버려진 채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찢어진 가방을 주워들고 비틀거리며 시장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영락없이 길을 잃은 노파였고 어디에도 도도했던 사모님의 자취는 없었습니다. 순자 씨는 멀어지는 명숙 씨의 실루엣을 보며 비로소 참아왔던 긴 숨을 내뱉었습니다. 두 여자의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한 자리는 폐허처럼 참혹하고도 쓸쓸했습니다. 순자 씨는 가게 앞에 핏물을 씻어내며 자신의 가슴 속 응어리도 함께 씻겨가길 바랐습니다. 인생의 판을 뒤집었지만 그녀의 일상은 여전히 이곳 시장 바닥에 뿌리박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비린내 대신 서늘하고 맑은 바람이 머물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제는 자신이 진짜 가야 할 길을 조용히 되새겼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명숙의 비명은 시장의 소음 속으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갔습니다. 순자는 다시 고개를 숙여 남은 생선을 손질하며 길었던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산자락 아래 요양원의 오후는 정지된 시간처럼 고요했습니다. 담장을 타고 길게 올라간 담쟁이 덩굴이 붉게 물들어가는 마당 한쪽에서 한 노파가 마당을 쓸고 있었죠. 화려한 자수가 놓인 미색 한복과 루비 반지는 온데간데 없고 빛바랜 면바지를 입은 그 여자는 바로 명숙 씨였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낡은 빗자루는 힘없이 바닥을 긁으며 삭막하고 서글픈 소리를 규칙적으로 냈습니다. 명숙 씨는 가끔 멈춰서서 초점 없는 눈으로 벽만 바라보는 침에 걸린 남편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응시했죠. 요양원 정문으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엔진 소리도 없이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 섰습니다. 차 창문이 천천히 내려가고 그 안에서 단정한 안경을 쓴 순자 씨가 명숙 씨의 초라한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순자 씨의 무릎 위에는 명숙 씨에게서 거둬들인 재산 목록과 남편의 비리 장부 원본이 묵직하게 놓여 있었죠. 그것들을 세상에 공개하고 불태워버리면 명숙 씨 일가는 법적으로 완전히 매장될 수도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순자 씨는 장부의 날카로운 모서리를 손끝으로 만지작거리며 깊은 고뇌와 복잡한 생각에 잠겼습니다. 명숙 씨는 외부의 인기척을 느꼈는지 고개를 들었지만 눈부신 가을 햇살 때문에 차 안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허리를 깊게 굽혀 차 앞에 떨어진 낙엽을 정성스레 쓸어 담으며 구석으로 몸을 피할 뿐이었죠. 예전에 아나무인했던 오만함은 빗물에 씻겨 내려간 듯 그녀의 몸짓에는 생존을 위한 고단한 무게만이 남았습니다. 순자 씨는 차에서 내리는 대신 비서를 통해 요양원 원장에게 하얀 봉투 하나를 전달하게 했습니다. 그 안에는 명숙 씨 부부의 향후 3년치 치료비와 생활비가 모두 선결제된 영수증이 들어 있었죠. 그것은 단순히 자비나 용서라기보다는 똑같은 괴물이 되지 않겠다는 순자 씨 자신을 향한 마지막 다짐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가방 안에서 라이터를 꺼내 명숙 씨 남편의 추악한 비리 장부에 조용히 불을 붙였습니다. 차창 밖으로 재가 되어 하얗게 날아가는 종이 조각들이 가을바람을 타고 명숙 씨의 머리 위로 흩날렸습니다. 명숙 씨는 머리에 내려앉은 검은 재를 털어내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리 없었죠. 순자 씨는 타들어가는 종이 냄새를 맡으며 수십 년간 자신의 가슴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순자 씨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활기찬 상인들의 목소리가 가득한 시장통 생선 가게 앞을 지나갔습니다. 길동 씨가 가게 앞에 서서 평소처럼 손님들을 맞이하며 투박하지만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 멀리 보였죠. 순자 씨는 차창 밖으로 손을 흔들며 그 평범하고도 소중한 삶의 풍경을 가슴속에 깊이 담았습니다. 복수를 통해 얻은 막대한 돈보다 평생을 지켜온 자신의 일터와 이웃이 더 귀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무릎 위에 남은 마지막 재산 서류를 반으로 정갈하게 접어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명숙 씨는 그날 저녁 정체 모를 후원자가 거액의 치료비를 냈다는 소식을 원장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침대에 앉아 창밖의 달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누가 자신 같은 여자에게 이런 과분한 자비를 베푸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죠. 명숙 씨는 처음으로 남을 무시하며 악독하게 살았던 지난날의 자신을 떠올리며 소리 없이 흐느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의 무게를 스스로 깨닫는 것, 그것이야말로 순자가 설계한 가장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두 여자의 길었던 악연은 그렇게 산자락 아래 요양원의 정막 속에서 고요히 매듭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비로소 수십 년 만에 아주 깊은 잠을 청할 수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그녀는 다시 시장으로 나가 생선을 손질하고 사람들과 웃으며 활기차게 대화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비린내 대신 은은한 가을 산의 향기가 오랫동안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그녀는 잔인한 복수가 아닌 자기 자신을 되찾는 진정한 평화의 법을 배웠습니다. 새벽의 푸르스름한 기운이 채 가시기도 전 순자 씨는 평소보다 훨씬 가벼운 몸짓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부엌의 작은 창 너머로 비치는 새벽별을 보며
그녀는 직접 정갈하게 우려낸 찻잔을 손에 쥐었죠. 복수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폐허가 아닌 투명하고 맑은 새벽 안개 같은 고요함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주름진 자신의 얼굴을 한참 동안이나 찬찬히 그리고 부드럽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모진 고생의 흔적인 깊은 주름들이 이제는 훈장처럼 당당하고 아름답게 느껴져 절로 미소 지었습니다. 순자 씨는 화장대 구석에 놓였던 낡고 색이 바랜 회계약 입문서를 가방에 소중히 챙겨 넣었습니다. 반세기 동안 가족 뒷바라지와 생계를 위해 덮어두었던 그녀의 빛나던 꿈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죠. 그녀는 비린내 나는 시장으로 나가는 대신 도심의 한 평생 학습관으로 힘차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의실 문을 열자 환한 조명 아래 배움의 열기를 가진 다양한 세대의 사람들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순자 씨는 맨 앞자리에 앉아 돋보기를 고쳐 쓰고 책의 첫 페이지를 손끝으로 천천히 넘겼습니다. 시장통의 순자 씨 생선 가게 자리에는 새로운 희망을 상징하는 밝은 간판이 새롭게 걸리고 있었습니다. 시니어 자활재단 마이너스 순자의 집이라는 이름 아래 갈 곳 없는 노인들이 일자리를 얻어 활기차게 움직였죠. 순자 씨가 명숙 씨에게서 거둬들인 재산은 이렇게 다시 사회의 가장 낮은 곳으로 따뜻하게 흘러갔습니다. 길동 씨는 재단의 상임이사가 되어 땀을 흘리며 박수를 나르다 높은 하늘을 보고 시원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시장 골목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가 사람들의 고단한 어깨를 부드럽게 다독여 주었습니다. 순자 씨는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햇살 가득한 공원 벤치에 앉아 지그시 눈을 감고 숨을 골랐습니다.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확인하자 요양원 원장으로부터 짧지만 묵직한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죠. 명숙 씨가 오늘 처음으로 정원을 쓸다 말고 작게 핀 꽃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문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가슴팍에 가만히 대고 조용히 품었습니다. 복수는 상대의 파괴가 아니라 상대가 자신의 잘못된 삶을 스스로 되돌아보게 만드는 것임을 그녀는 알았습니다. 공원 연못 위로 황금빛 노을이 길게 내려앉으며 잔잔하고 아름다운 금빛 물결을 만들어냈습니다. 순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호숫가를 따라 천천히 그리고 아주 우아하게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예전처럼 굳부정하지 않았고 굽없는 단화를 신었음에도 꼿꼿하고 당당한 기품이 넘쳤죠. 지나가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와 바람에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 판을 뒤집은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카페 테라스에 앉아 지는 해를 바라보며 샴페인 대신 시원한 보리차 한 잔을 들이켰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구수한 향기가 그녀가 살아온 치열하고도 고귀했던 삶의 향기처럼 느껴졌죠. 이제 그녀의 손에서는 지독한 생선 비린내가 아닌 새로운 내일을 꿈꾸는 설렘의 나무 향기가 났습니다. 순자 씨는 붉게 물든 하늘을 향해 나직하게 혼잣말을 내뱉으며 누구보다 환하게 마지막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 참 살만하네. 정말로 참 살만한 인생이야. 순자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 당당한 실루엣을 남기며 카메라 밖으로 걸어나가며 그녀의 긴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누구에게나 억울하고 힘든 순간은 찾아오지만 끝내 나 자신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 승리자가 됩니다. 증오의 사슬을 끊어내고 아름다운 홀로서기를 시작한 순자 씨의 모습이 모든 시청자에게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위대한 인생 드라마는 내일도 오늘보다 더 찬란하고
아름답게 계속될 것입니다.